맞지만 이까야 152개의 경을 1번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도 빼지 않고 관통해 가는 공부,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오늘 105번째 경, 수나카타 경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오늘 수나카타 경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공감이 하나 들었어요. 왜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함께 하려는 사람이 잘 없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바로 수나카타 경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이제 경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지만,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자기 마음이 기우는 곳이 있어요. 그죠? 네. 뭐, 마음이 기운다? 어떤 성향을 가진 마음이냐? 뭐, 이렇게 볼 텐데, 그 자기 마음이 기우는 곳,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화를 하면 귀 기울여 듣거든. 그러나 그 마음이 기운 곳의 밖에 있으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라 해도 일단 귀 기울여 듣고자 하지 않죠. 그러니 그 공부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오늘 수나카타 경에서는 뭐 따지자면 두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자기 마음이 어디에 기우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기우는 그 경지의 대화에는 아주 귀 기울여서 함께 대화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더 높은 경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리로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네, 이제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경지가 있잖아요. 세 개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욕계라고 하는 세상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좀 전에도 까마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같이 이제 뭐 대화를 좀 했지만, 결국은 까마다뚜, 까마로까 뭐 이런 까마라고 하는 단어로 구성되는 세상, 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걸 욕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그 소유라고 하는 말하자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된 세상의 영역, 거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욕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그 구체적 욕망이 어떤 것이냐, 내꺼 하려고 하는 소유적인 욕망이 되는 거죠. 이런 물질에 대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삶의 질적 레벨을 욕계 이렇게 부르죠. 색계라는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색계라는 영역도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색성향 미촉이라고 분류되는 이 물질로 구성된 삶의 영역이겠죠.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해서 좀 더 낮은 단계인 내 거일 거요 라고 하는 소유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 삶의 경지, 요게 색계. 그러나 내 거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이 이런 물질, 특히 몸, 그래서 나요 라고 물질에 대해서 나라고 붙잡는 뭐 이런 경향, 요거를 이제 색상 이래가지고 색에 대한 경향성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주목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사람들은 그런 물질로 구성된 삶의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요? 아주 낮은 정도로 내 거요 라는 것은 이미 떨쳐냈고, 그러나 또 이런 물질 자체를 삶의 영역에서 배제하지 않고 나요? 이렇게 붙잡는 그거를 넘어서는 걸 뭐라고 불러요? 공부변처를 말하면서 색상을 넘어섰다. 이런 그죠? 루파산야를 넘어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러면서 공부변처라고 하는 이제 무색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삶의 경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공무변처, 이 경지도 넘어서서 식무변처. 이래 되면 우리가 이제 그 6가지 요소라는 걸 잘 알죠. 그래서 지수, 화풍이라는 4가지 요소는 바로 이런 물질의 영역 색계 이렇게 보고, 그 지수, 화풍 요거를 또 이제 좀 달리 표현하면 색, 성향, 미촉 요래 되는 요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관점이 되면 뭐 더 낮은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이 6가지 요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지수화풍이라는 물질과 관련한 이 삶의 범주가 욕계이기도 하고 소유를 넘어서면 색계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에 대한 경향성, 색상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제 지수화풍에 대해서는 다 초월해가지고 지수화풍 다음에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이 무변, 끝없는 뭐 이렇게 되면 공무변처 요래 되고,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면 공간이라고 하는 그것도 뭐 사실은 따지자면 지수화풍이라는 이 물질적 요소를 안팎으로 감싸므로써 결합시켜주는 그 물질적인 요소잖아. 근데 그것까지도 아예 넘어서면 이제 마지막 식이라고 하는 마음 이야기 요래 되잖아요. 그래서 지수화풍이라는 색계를 넘어서서 공이라는 요소, 공무변처, 그걸 넘어서면 식무변처라고 하는 뭐 이런 6가지 요소로 이 삶의 질적 경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의 꼭대기인 식무변처까지도 넘어서면 뭐가 돼? 그런 식조차도 없다라는 경지. 이래 하니까 무소유처. 무소유처 이럴 때 가지지 않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있는 바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로 무소유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사실은 뭐 무소유처라는 높은 경지를 어떻게 내가 증득할 거냐, 성취할 거냐라고 할 때 상의 증득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보다도 더 높은 경지가 이 상의 증득을 통해서 무소유처까지를 성취를 하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없다 할 것도 없는 더 높은 경지, 상이라고 하는 경향성의 문제가 사실은 더 좀 넘어서는 이런 상태가 무소유처를 넘어선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를 넘어서면 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열반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내가 그걸 일부러 물어본 거거든. 상승열이라는 것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들의 세상을 넘어서 가지고 삼매라는 제약 안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요런 중간의 의미잖아.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존재성 이렇게 볼 때는 비상 비비상적까지는 중생이고 이런 삼매를 닦는 과정이라는 부분 말고 일상으로 넘어선 상태는 비상 비비상적 위에는 열반이란 개념, 벗어남의 개념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겠지.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삶을 지수화풍 공식의 경지로 그거 다 없는 무소유초의 경지로 그것도 넘어선 비상비비상초의 경지로 그리고 그 경지까지를 넘어선다? 벗어난다? 열반이 실현된다. 이렇게 되잖아. 이제 이 경에서는 이제 바로 그런 삶의 경지를 말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물질에 대한 여기 색성향 미촉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죠? 그러니까 지수화풍으로 이제 물질을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 지수화풍 대신에 색성향 미촉으로 우리의 인식관계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 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를 세상이라고도 하죠. 우리 그 바라문경이든가 이제 거기서 보면 요 색성향 미촉을 성스러운 율에서는 세상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사실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럴 때 내가 만나는 물질 세상 요게 색성향 미촉 요래 돼 있는 거죠. 세상이라는 말 말고 색성향 미촉을 지시하는 용어가 또 하나 있지. 까마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 까마구나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게 5가지다. 반적. 그래서 복수가 되면 자음이 되는 반적 까마구나라는 말이 있고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다르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나요? 아니죠.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이렇게 부르지. 이 5가지가 뭔가 하면 색, 성, 향, 미촉이라고. 그래서 이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탐하고 좋아하기 마련인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좋아하기 마련인 이렇게 표현하면서 5가지를 말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안입이 설신 의와 법의 관계가 있죠. 여기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게 뭐예요? 예, 여기에 이제 욕탐 찬다 라가죠. 찬다 라가인데 요 라가가 사실은 뭐가 있어요? 까마 라가 요거는 욕탐이지. 찬다 라가 할 때는 우리가 이건 구분해서 요런 욕탐이라고 쓰고 그리고 까마 다음에 루빠라가 이러면 색탐 요래 되고 루빠라가 이러면 무색탐 요래 되는 거죠. 이럴 때 요 까마라가 요게 수준의 탐 요거를 싣고 있는 찬다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까마찬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죠. 까마찬다. 그러니까 찬다가 까마라고를 싣고 오는 거야. 이게 찬다라가라고 할 때는 이 3가지 탐을 다 말하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이렇게 까마찬다 이렇게 부른다고. 사실은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대로 다 대상이잖아. 대상이기 때문에 욕탐을 싣고 오든 색탐을 싣고 오든 무색탐을 싣고 오든 이게 다 영향을 받는 거겠지.
그런데 그 중에 까마천다. 이 까마라고를 싣고 올 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요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까마라고 하는 요 말이,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번역을 안 하죠. 감각적 욕망은 사실 의와 법의 관계도 감각적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안 하고, 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은 욕계 중생의 수준에서 내 거 할 거요 라고 붙잡는 물질적 대상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색상이나 무색상이나 이것은 색성향 미촉법 모두를 포괄해 가지고 작용하는 거라면, 아니야 요 금방 요 말은 생략, 조금 요건 하여간 표현이 그렇고, 어쨌든 이런 색성향 미촉법 중에 내 거라고 하는 소유적인 탐이 작용할 때는 법은 대상으로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방금 전에 고부님 요게 세상이다 이렇게 말했죠? 네. 바라문경에서 보면 분명히 성스러운 유래에서는 색성향 미촉 요거를 세상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데, 그 세상은 결국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서의 내가 만나는 물질적인 영역, 그 세상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요 까마 소유라고 하는 거는 어느 범주에 미치느냐라고 할 때 법에는 요 소유라는 개념이 작용하지 않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이 까마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색성향 미촉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요 까마찬나. 관심이 까마를 싣고 오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야. 법이라는 것은 거기에 묶인 게 아니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색성향 미촉 5가지를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까마구나, 반적 까마구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하여간 제가 질문한 거,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5가지를 세상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 근원적으로는 지수화풍, 또 지수화풍이 결합된 거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를 나타내는 교리적으로 중요한 다른 용어가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까마구나. 요 까마는 그러니까 소유의 사유고, 구나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의미를 갖는데, 그 중에 보면 그러니까 클링이라고 나오든가, 그래서 이렇게 이것과 이거를 묶어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또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요거를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색성향 미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거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기 때문에 욕계에만 속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요거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소유의 사유의 대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요런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제 살다 보면은 욕계 중생들은 그대로 소유의 사유가 작용을 하고, 그래서 내 거요 라고 하는 낮은 삶을 살지만, 이제 그것을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영역에 있는 색계의 신들, 색계의 중생들은 어떻게 보나요? 이런 물질적인 것을, 색계라는 말 자체가 이제 물질을 그대로 삶에서 뭐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를 말하고 한다거나, 또 색성향 미촉으로 구성된 이 물질 세상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욕계 중생처럼 이거 내 거여라고 하는 낮은 경지는 극복했어.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색계에서도 뭐 색계라는 말 자체가 물질이니까 이런 물질 세상은 그대로 소유의 사유에 묶였다라고 불리는 요 색성향 미촉 5가지를 그대로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무색계는 어때요? 무색계는 이런 물질과 관련해서 소유라는 개념도 넘어섰고 이거 나여 내 몸이고 또 그대로 내 몸을 통해서 만나지는 세상이고 뭐 이런 경향까지를 다 넘어서서 색상을 넘어선 것으로의 무색계 요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남아있는 게 뭐야? 오직 이것은 나의 자아여라고 부르는데 나의 자아여라고 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은 일단 배제하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약간 이제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반적 까마 분화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이 개념은 욕계에서 내 거라는 소유의 사유가 직접 작용하는 낮은 영역이 있고 색계에서는 소유라는 관점은 배제됐지만 그러나 이 물질과 함께 그러니까 물질을 그러니까 뭐 물질에 토대한 삶을 살아가는 뭐 이런 경지로 되게 설명이 어렵네. 일단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일단 보기로 하자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 삶에 대해서 지수화풍이라는 물질 요소로 구성되는 색계, 그 색계 달리 말하면 색성향 미촉 요런 거, 그거를 넘어서서 넘어선 더 높은 경지로의 공무변적, 더 높은 경지로의 식무변적, 그리고 더 높은 무소유적, 비상비비상적, 그리고 열반. 이제 이런 식으로 삶을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제 일단 이경에서.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이런 물질적인 세상. 자, 아까 말했지만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우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 물질적인 세상으로 마음이 기우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한테 물질적인 세상보다 더 높은 경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 말씀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기울어 있는 그것을 넘어선 그쪽으로는 관심을 잘 안 둬.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럴 때에 이제 바로 그럼 이제 물질을 넘어선 경지면은 바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렇게 나가잖아. 이때에 공무변처와 식무변처 자리를 묶어가지고 정적인 상태. 말하자면 정적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요런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왜 요거를 공무변처와 식무변처를 그런 정적인 거 흔들리지 않은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어가지고 무소유처의 경지, 비상비비상처의 경지로 각각 마음이 기운 사람 이런 표현을 하고 마지막에 열반으로 마음이 기운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상수멸로 마음의 기운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는 구차제주해서 비상비비상처 다음에는 상수멸을 말하겠지만 경이 의도하는 바는 이런 수행 과정에서 상수멸을 성취해 머무는 요런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의 자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선 경지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열반이 직접 소개되는
이제 요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마음이 기운 자리를 물질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그 물질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라는 요게 어느 범주를 말할까? 그러면 요게는 당연히 포함되는 그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소유적인 좀 더 강하게 집착되어 마음이 기울면 욕해중생이고, 그 정도는 넘어섰는데 그래도 물질 영역으로 물질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는 요 부분을 새끼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리고는 공무변처와 식무변처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정적인 상태로 마음이 기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경지, 그리고 이어가지고 무소유처로 마음이 기운, 요거를 단계를 지어주거든. 이 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요점 하나가 공무변처와 식무변처라는 요 두 경지를 흔들리지 않는 경지, 정적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건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 거. 벚꽃경에서도 흔들리지.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한번 봤어요. 맞아. 우리가 그래서 그때도 요런 이야기를 한번 설명한 적은 있지. 그래, 벚구경에서도 봤죠.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경지라는 것이 이렇게 공무변처와 식무변처 두 경지를 말하고, 이어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다시 열반으로 이제 이런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되는 것이 이 경의 하나의 주제고,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법부님 저기 화살의 비유라고 잘 아시죠? 우리가 옛날에도 그 화살의 비유를 주제의 확장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화살의 비유가 세 가지 상황으로 화살의 비유가 나타나거든. 보통은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 화살부터 뽑고 생각해야지. 이제 이런 비유를 화살의 비유의 대표로 그 한 가지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화살의 비유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경은 앞에서 이런 그 마음이 기우는 경지와 관련한 주제를 말하고, 뒤에 가가지고는 이제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또 중요한 주제 하나를 말해주거든요. 자, 일단 이제 요약부터 보겠습니다. 맞지만 이까야 105번 수낙가타경 요약 1 도입. 많은 비구가 세존의 곁에서 우리는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압니다라고 무위의 앓음을 선언하자, 리차 위의 후손인 수낙가타가 이 비구들 모두 바르게 무위의 앓음을 선언하였는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 어떤 비구들은 지나친 자기화로 무위의 앓음을 선언하였는지 질문함. 그러니까 여러 비구가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라한되었습니다 라고 무위의 앓음을 선언한다고. 그러니까 수낙가타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라한 되었음을 선언하는데 모두 다 진짜 아라한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그 지나친 자기화라는 표현 알죠? 그래서 원래는 그 바라이제 네 가지 중에 그 거짓으로 사칭하는 거, 요거 바라이제에서 쫓겨나는 거잖아. 그런데 사칭, 거짓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화가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아라한이 되었어 라고 자기화가 지나쳐 가지고 사실은 아직 번뇌를 다 부수지 못했는데
내가 번뇌를 다 부쉈다 생각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사실은 알아하는 못했어. 그럴 때 이 사람은 바라이제에서는 배제해주지 않아. 요런 식으로 아라한을 선언했어. 그런데 정말로 다 아라한입니까? 아니면 그들 중에 일부는 지나친 자기화 때문에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는데 아라한이라고 선언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무위의 알미라는 말이 나왔죠. 안냐라는 단어죠. 이 안냐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난리지. 이게 암이라고, 암 지식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퍼펙트 난리지. 이래서 완전한 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거든요. 퍼펙트 난리지, 완전한 알미다라고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게 무위의 암. 우리가 이거 무위의 알미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있죠. 탐진치가 다 부서진 완성된 아라한의 알매 상태를 지시한다, 이거죠. 그래서 유위가 아니라 무위의 알미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가 퍼펙트 날리지기도 하지만 날리지라고 하는 퍼펙트가 없이 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는 무위의 알미다. 특히 여기처럼 이렇게 분명히 압니다라고 무위의 알을 선언했다. 이런 거는 아라한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여기는 무위의 알미라고 번역을 해야 하고,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는 그냥 알미라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많죠. 사실은 이제 이 경에서 보면 이렇게 무위의 알무로 나타나지만 이제 경중 가운데에서는 이런 난리지, 그러니까 퍼펙트 빠진 난리지만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 이거를 제가 예전에 번역할 때는 동일하게 무위의 알미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좀 곤란해. 무위의 알무는 어쨌든 열반을 실현한 아라한의 알미잖아. 그런데 지금 말하듯이 물질 세상으로 기운 자를 설명할 때 그 문맥에서는 무위의 알미라고 해석을 하면 잘 안 맞지.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이 경은 번역을 했어요. 이참에 안냐라는 것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아라한을 선언했을 때 정말로 아라한이 되어서 선언했습니까? 아니면 지나친 자기화 때문에 잘못 알고 선언한 사람도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하셔요. 어떤 비구들은 바르게 무위의 알을 선언하였고, 그들 가운데 어떤 비구들은 지나친 자기화로 무위의 알을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아라한 아닌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르게 무위의 알을 선언한 비구들에게 그들이 선언한 그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나친 자기화로 무위의 알을 선언한 비구들은 이건 이제 사실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한 비구들에게 열애는 내가 그들에게 법을 설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 뭐예요? 그대들이 무위의 알을 선언은 했지만 사실은 지나친 과도 자기화 때문에 그대들이 잘못 알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다시 더 공부를 해가지고
그 자기화를 뿌리 뽑아. 우리가 그 알아한다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는 자기화를 뿌리 뽑았다. 요 표현도 나오잖아. 그리고 자기화라는 것이 10가지 족쇄 중에 그죠? 그 상분결 중에 속하죠. 무명, 들뜸, 자기화, 색탐, 무색탐 이래 나오잖아. 이런 자기화라는 것이 이런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에 속하는 거의 무명과 들뜸과 이렇게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런 놈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화를 뿌리 뽑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무명이 부서지지 않는 한 뿌리 뽑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화를 뿌리 뽑았다라는 것으로 아라한을 무위의 알을 이제 같은 레벨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자기화로 선언한 비구들한테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법을 설해야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수납갔다가 부처님 지금이 법을 설하실 때입니다 하고 이제 법을 설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여기에서 바로 요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요.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어떤 경지로 기운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법을 설하시는데 그 경지를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한 물질적 세상, 여기서 보면 로카미사 이렇게 나와요. 로카미사라는 말이 있어. 요게 로카가 세상이죠. 아미사라고 하면 요 말이 물질이란 말로도 쓰이고 또는 날것이라 그래서 이제 가공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석유화학 공장에 석유화학 회사를 다녔었잖아. 그 보면 이제 그 석유화학 제품을 판매를 한다고. 판매를 하는 방법이 대략 보면 2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용기에 담아가지고 파는. 그러니까 20리터들이라든가 200리터짜리 드럼이라든가 또는 16,000리터가 들어가는 땡크로리. 그건 용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용기 없이 판매하는 방법이 있어. 용기 없이 판매는 어떻게 할까? 직접 가서 넣어주나요? 그러기에는 이 공장 가동에 물론 이제 땡크로리가 16,000리터라든가 큰 거는 32,000리터라든가 아주 엄청 큰 땡크로리들이 내가 다니는 회사 공장에서 담아가지고 거래처에 가서 내려주는, 그럼 이제 직접 넣어주는 거지.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그것도 어쨌든 포장은 안 해. 용기에 담진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SK 정유회사가 있고, 그렇지. 그러면 석유화학 공단이 있거든. 이게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법원님 벨 붙는 거를 흉내냈지만 파이프라인을 설치한다고. 파이프라인으로 그야말로 이쪽 공장에서 저쪽 공장까지 배관을 깔아가지고 이쪽에서 밸브만 열면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서는 드럼이나 이런 말통이나 이런 게 필요 없잖아. 이럴 때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용기로 파는 거는 그냥 파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건 용기 없이 그야말로 알맹이만 파는 거지. 그거를 벌크로 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벌크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용기 없이 그냥 그러니까 포장하지 않은 알맹이 날것만 파는 거야. 그런 의미, 그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나 옛날에 장사 많이 했었지. 요 아미사라는 단어가
물질이라고도 쓰이면서 날것이라는 표현을 갖는데 요게 갖는 의미가 저런 그 벌크, 용기 없이 날것으로 파는 이제 요런 의미를 갖는 거야. 쓸데없이 좀 갔다 왔네.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이제 어쨌든 요 아미사라는 단어가 날것이라는 의미가 있으면 아미사 좀 유사한 단어가 뭐가 있죠? 이 단어는 어때? 니라미사. 아미사 앞에 니라가 붙어 있거든. 날 것 아닌 거요. 날 것 아닌 거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이걸 개발된 느낌, 이렇게 이제 개발된이라고 번역하잖아. 날 것 원래 상태 아니고 수행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 그 아미사 앞에 부정접두어가 붙어가지고 날 것 아닌 상태 해서 개발된 이런 의미를 갖게 되거든.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개발된 요 말의 반대는 사미사라고 해서 아미사 앞에 사하면은 위드잖아.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로까미사 하면 물질이라는 의미로 아미사가 붙어서 물질 세상 이렇게 된 거야. 좀 멀리 갔다 왔는데 하여간 이제 이래서 물질적 세상이라는 걸 말할 때 제가 시작하면서 이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까마가 작용하는 물질 영역이어서인데 그게 두 가지 가치가 있다. 하나는 소유가 작용하느냐 아니면 소유를 넘어서 그러니까 욕계 수준이냐 색계 수준이냐 이랬죠. 그런 의미로 지금 그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부처님 설명하고 그리고 이거를 욕계라는 개념에 국한하지 않고 물질적 세상 로까미사 요 말로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경지로 근데 그러면 생계는 일단 소유의 사유에 묶여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의 사유에 묶여 있는 건 아닌데 소유의 사유에 묶여 있는 대상이 무엇냐 하면 색성향 미촉이죠. 그 색성향 미촉으로 구성된 세상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요 부분을 설명을 하다가 되게 좀 애매하다 해가지고 설명하다 말인 건데 요거나 이건 조금 더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요렇게 로까미사 물질 세상이라는 곳으로 더 낮은 욕계 일도 포함하고 또 색계 세상까지를 포함하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지로 기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물질적 세상으로 기운 사람이야. 내가 이해하기로는 욕계 색계를 포괄해가지고. 네. 그래서 물질적 세상으로 기운 사람하고 그 다음 경지가 정적인 것으로 기운 사람, 그 다음 경지가 무소유처로 기운 사람, 그 다음 비상비비상처로 기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이 바르게 열반으로 기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각각의 경지를 구분해 준 거야. 이러기 때문에 정적인 것으로라고 하는 요게 물질 세상을 일단 물질 세상 이러면 색계 여기까지를 봐야 되니까 제4성까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넘어선 경지인데 그 다음에 무소유처가 나오니까 정적인 거는 공무변처, 식무변처를 지시하는 이렇게 설명하면 타당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정적인 것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교재 하나 더 드렸죠. 요 우리 옛날에 공부한 건데요. 주제의 확장 66번 흔들리지 않는 경지와 관련해서 이것도 뭐 용례를 사실은 다 소개했기 때문에 양이 많은데 그냥 앞에서 용례 배제하고 설명한 부분만 3페이지짜리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읽어보기로 하고요. 근데 요게 이제 보면 요 세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용례의 분석에 의하면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좁게는 공무변처와 식무변처를, 넓게는 제4선부터 비상비비상처를 포함합니다. 이때 흔들리는 경지는 들뜸의 제어라고 해야 하는데 오상분결에 속하는 들뜸이 제4선으로부터 비상비비상처의 범위에서 제어되고 그 조건인 무명은 상수멸에서 제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여기 하여간 용례경들을 보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경지, 그 정적인 상태라는 것이 꼭 공무변처와 식무변처, 이 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오지만 모든 용례가 그렇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니까야 전체를 가지고 보면 좁은 의미로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공무변처와 식무변처고, 넓은 의미로는 제4선부터 비상비비상처. 그럼 제4선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평정. 그죠? 평정이라는 말이 뭐야?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4선은 이렇게 물질 세상에 포함을 시키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서 배제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4선 자체가 갖는 의미가 흔들리지 않는 평정의 상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양함의 평정과 단일함의 평정, 이런 부분을 이제 또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여간 이 주제의학점 66번에서는 결론적으로 그거, 좁은 의미로는 공무변처, 식무변처를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평정의 영역, 제4선이라는 다양함의 평정, 무색계라는 4단계의 단일함의 평정, 그 전체를 흔들리지 않는 경지로 말한다. 이렇게 좁고 넓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물질적 세상으로 기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물질적 세상으로 기운 사람에게 그 물질적 세상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따르는 법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한다. 여기서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한다라는 게 뭘까요? 영각지 말고 윗닦아 윗자라. 그래서 아누 윗닦이띠 아누 윗자리띠 해서 요 용례가 있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는 요런 아누 윗닦이띠 아누 윗자리띠, 그것이 이제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물질적 세상으로 기운 사람, 좀 낮은 경지로 기운 사람은 내꺼 하는 욕계 중생일 거고, 높은 경지로 물질 세상에 기운 사람은 내꺼라는 소유는 넘어섰어요. 그러나 색계 중생으로의 삶,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 세상으로 기운 사람이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물질 영역에서의 대화를 하면 그 대화를 따르는 이러저런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지고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교제하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행복해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정적인 것에 연결된 이야기, 공무변조, 식무변조에 대한 더 높은 경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알고자 하는 심,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 사람을 교제하지 않고 그로 인해 행복해하지 않는다. 여기서 알고자 하는 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요 이야기, 안야가 처음에 무위의 암을 선언했다 할 때도 쓰였죠. 그런데 바로 여기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라고 하는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정적인 것에 연결된 이야기, 공무변조, 식무변조와 연결된 이야기를 할 누가 하면
이렇게 물질 세상을 넘어서 가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라는 더 높은 경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거야. 그때도 이 안야를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의의 알무로 번역을 하면 좀 곤란하겠지, 문맥상.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중심 주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그로 인해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정적인 것의 족쇄에 의해 묶인 자가 아닌 물질적 세상으로 기운 사람,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시작하면서 왜 이 훌륭한 공부를 하는 우리 오빠에 공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까? 우리 정말 뭐라 했지? 선진구함 써붙이자 했던가? 그래, 애건 그래 하자 했지. 그게 뭔가요? 바로 이런 이유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자고. 물질 세상으로 기운 사람도 좀 나눠서 보면, 물질에 대한 소유적인 그런 욕계 중생도 있을 거고, 그 소유는 넘어선 색계 중생으로의 기운 사람도 있고 이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유적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어 있는 사람 보고 그 소유는 낮은 거예요. 그거 놓고 존재의 삶으로 색계로 올라가야 돼. 이래 말하면 쳐다보나요? 안 쳐다본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 부자 되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이야기를 물론 우리도 경을 통해서 그 주제를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부의 중심은 그보다는 더 높은 사실이고 진리고 더 높은 삶을 이끄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색계는 꿈도 꾸지 않고 욕계에서 인간적인 삶의 경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 이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잖아.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서 더 높은 삶으로 그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도 부처님 공부도 어떤 공부야? 부처님 살아서 직접적인 가르침 이런 공부를 하자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사람이 그야말로 우리 아소카 법부님이나 그래도 우리가 아침 독성을 통해서 만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에 동참하는 참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운 사람들인데 그렇게 높은 경지를 향해서 마음이 기운 사람들이 적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하러 오실 분들을 많이 구하자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에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이유다라는 것은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알고는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제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이어가지고 정적인 것으로 기운 사람, 공무변처, 식무변처의 경지로 마음이 기운 그 경지에 속한 이 사람들에게도 그것과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따르는 법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해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아니 이미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 단일함의 병정의 영역에 있는 무색계의 경지 여기로 마음이 기울어 있는 사람한테 물질적 세상에 연결된 이야기를 누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죠.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물질적 세상의 족쇄들은 깨어져서 흩어졌다. 요렇게 이제 부르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을 직접 지시할 때 바로 그 부분, 물질적 세상의 족쇄에 묶이지 않은 정적인 것으로 기운 사람, 요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낮은 곳으로 마음이 기운 사람에게 더 높은 경지를 지시하면 그 낮은 곳에 기운 그 마음이 더 높은 곳으로 눈을 두지 않는 거거든. 근데 꼭 그렇기만 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거야. 높은 경지에 이미 속한 사람은 내 마음이 높은 경지로 기울었다 라고 하면 이 사람 보고 저 낮은 경지에 속한 이야기를 막 하면 재미없지. 그죠? 그러니까 더 높은 경지로만 마음이 안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미 속해 있는 기울어 있는 이 경지보다 더 낮은 경지로도 내 마음은 가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어느 경지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그럴 때에 하여간 우리가 퇴보하지 않고 향상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퇴보하는 거는 다들 싫어하겠지만 어리석어서 배우지 못해서 더 낮은 쪽으로 흐르는 흐름에 자기 삶을 맡기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흐름에 자기 삶을 띄우려고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 있는 경지에서 더 높은 곳으로든 더 낮은 곳으로든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무소유처로 기운 사람 하면 똑같겠죠. 무소유처로 기운 사람한테 더 낮은 경지, 정적인 것에 연결된 이야기를 하면 들을 일이 없죠. 그 사람들은 정적인 것의 족쇄들은 깨어졌다. 그래서 정적인 것이 족쇄에 묶이지 않은 무소유처로 기운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비상비비상처로 기운 사람 마찬가지겠지. 이 사람 보고 더 낮은 무소유처에 연결된 이야기하면 들을 일이 없지. 이건 당연한 거야, 그죠? 우리도 그렇지. 만약 우리 보고 그 부처님 공부 말고 좀 더 살아 한평생과 관련한 이런 이야기를 누가 와서 하고 그쪽으로 삶을 바꾸자라고 하면 가겠어요? 왜 나를 유혹하니? 하고 안 가겠지. 다 같은 이야기죠. 자, 이래서 이 사람은 무소유처의 족쇄에 묶이지 않은 비상비비상처로 기운 사람,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바르게 열반으로 기운 사람. 바르게 열반으로 기운 사람에게 비상비비상처에 연결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들을 일이 없지. 내가 비상비비상처가 아무리 높은 경지라 해도 어쨌든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의적인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요. 나는 거기서 벗어나는 열반으로 마음이 기울었어. 나한테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려고 태어나자라고 꼬드기지 마. 법부님, 이런 비상비비상처라는 가장 높은 세상이잖아. 이 가장 높은 곳에 태어나자라고 꼬드김을 받고 싫어. 나는 열반으로 마음을 기울였어. 나는 이미 열반으로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에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서 행복하고 오래 사는, 아무리 나를 그렇게 꼬드겨봐야 나는 관심이 없어. 이래고 거기를 떠난 사람이 있죠. 부처님이죠. 그래. 우리가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첫 번째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부처님이 비상비비상처, 우따까라마 붓다에게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고도 떠나는 이유. 이 법은 비상비비상처의 태어남으로 이끄는 법이다. 나는 태어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출가했다.
바로 내 마음은 열반으로 기울어 있다. 그래서 떠나는 거죠. 네, 이런 경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비상비비상처의 족쇄에 묶이지 않은 바르게 열반으로 기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제 요렇게 마음이 어떤 경지로 기울었느냐 하는 설명을 이제 부처님이 쭉 하신 거야. 시작이 어떻게 됐냐 하면 수납 갔다가 무위의 삶을 선언한 비구들이 모두 다 무위의 삶을 성취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거죠. 그랬을 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자기화 때문에 선언한 사람도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부분이었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이렇게 열반으로 기운 사람들. 그럼 결국 열반으로 기울어서 완성해야 무위의 알을 선언하는 거잖아. 이제 이런 과정을 이끌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대화로 돌아가가지고 4번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는 자기화된 자. 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야? 사실은 아직까지 무위의 알을 실현하지 못했죠. 그런데 자기화가 지나쳐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자기는 아직까지 알아하지 못했는데 지나친 자기화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선언을 한 거지. 이제 요런 사람한테 부처님이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무래도 완성되지 못했으면서 완성되지 않은 삶, 그런 실천을 가지고 완성됐다라고 알아버리면 그런 잘못된 삶의 과정을 반복할 거 아니야. 네, 그것을 바르게 열반으로 기우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요 말 이해되죠? 그러면 탐이 마음을 더럽힐 것이다. 탐이 더럽힌 심 때문에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처님 강하게 지나친 자기화 때문에 사실 아니게 내가 알아한대였어 라고 선언한 사람들, 이 사람들 가만두면 그렇게 알아한되지 못한 상태를 알아함이 됐다고 완성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거고, 그러면 아직까지 탐진치가 부서지지 않은 상태가 거리낌 없이 실천되다 보면 마음이 그 탐에 오염될 거고, 그러면 그렇게 탐이 더럽힌 심 때문에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런 상태를 독화살의 비유로 말해주고 있어요. 독화살의 비유, 적절하지 않은 행위와 제거된 독의 결점에 남아있는 뿌리의 오염, 이 두 가지 때문에 상처 부위는 도지게 될 것이다. 도진 상처 때문에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요 흔들리지 않는 경지 넘기면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장에 주제의 확장 63 독화살의 비유. 사실은 이 자료도 긴 자료인데 뭐 경들 용례 다 빼고 앞에 개념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화살의 비유가 맞지마니까야 63번 만류자 작은경, 101번 대화다하경, 그리고 2경 105번 수납갔다경에서 세 가지 경으로 나타난다. 시간 관계상 독화살의 비유는 이전에 공부했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거고 교재 드렸어요. 자, 그렇게 이제 두 가지 확장된 주제를 이 경이 담고 있죠. 자, 그렇게 독화살의 비유 참조하자 했고, 이제 5번. 그러면 이렇게 지나친 과도화 때문에 잘못 선언된 사람들은 위험하다. 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해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
자기 화를 뿌리 뽑도록 이끌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5번으로 가면 이제는 정말로 바르게 선언한, 자, 바르게 열반으로 기운 자. 바르게 열반으로 기운 자는 어때요? 바르게 열반으로 기우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실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탐이 심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탐이 더럽히지 않은 심 때문에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바르게 열반으로 기운 자, 마음이 열반으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요 상태는 아라함된 건가요? 아직 아라함된 건 아니죠. 마음이 열반으로 기울었어. 그래서 향하고 일반으로 굽고. 그거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도 비상비비상처의 유혹을 뿌리치고 열반으로 마음이 기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최초하니까 부처님 이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처님이 열반으로 마음이 기울었던 그 상태가 뭐예요? 바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고행을 하다가 그 고행은 실질적인 방법이 못 된다라고 해서 내려놓고 팔정도의 길을 찾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과정이 열반으로 기운 자인 거죠. 그래서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르게 마음이 기울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그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바르게 실천해가지고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면 아직 과정이기 때문에 기울어 있다 과정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실천하지 않고 그러면 탐이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탐이 더럽히지 않은 심 때문에 이렇게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열반을 실현해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독화사라의 비유의 두 번째 경우를 말해주고 있고요. 뭐 이어가지고 비유의 분석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그 뭐 경을 다 읽어보기에는 좀 길고요. 저 뒤에 가가지고 이 독화살의 비유 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7페이지 맨 밑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면 수나타다요. 독이 강하게 발라져 있는 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친척들과 인척들이 외과 의사에게 치료받게 할 것이다. 그를 위해 그 외과 의사는 칼로 그 상처의 표면을 가를 것이고 칼로 상처의 표면을 가른 뒤에 조사해야 하는 화살을 조사할 것이고 조사해야 하는 화살을 조사한 뒤에 화살을 뽑을 것이고 뿌리는 남겨둔 채 독의 결점을 제거할 것이다. 뿌리는 남았다고 알고 있는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아, 그대의 화살은 뽑히고 독의 결점은 제거되었지만 뿌리는 남아있어. 그러나 그대에게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요. 다만 그대는 적절한 음식을 먹어야 하오. 그대가 적절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상처가 나빠질 것이니 그러지 마시오. 때때로 상처를 씻어 주어야 하고 때때로 상처의 표면에 약을 발라야 하오. 그대가 때때로 상처를 씻어 주지 않고 때때로 상처의 표면에 약을 바르지 않으면 오염된 피가 상처 부위를 덮을 것이니 그러지 마시오. 바람과 햇볕 아래에서 행동하지 마시오. 그대가 바람과 햇볕 아래에서 행동하면 먼지가 상처의 표면을 더럽히게 될 것이니 그러지 마시오. 이 사람아,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상처 부위를 치료하면서 머물러야 하오.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함이 있어. 아니 이 외과 의사가 기왕에 화살을 뽑아내는데 어떤 뿌리를 남겨놨어. 그치? 네. 그게 좀 걸리죠. 우리가 그래서 비유를 볼 때는요. 아니
왜 그렇지? 그것까지 다 해버리면 좋잖아. 요렇게 비유를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비유라는 것은 어떤 상황, 외과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뿌리는 남겨두고 뽑아낸 요런 상황. 그럼 그 외과 의사는 왜 뿌리는 남겨두고 화살을 뽑아냈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유되는 그 원래의 어떤 상황을 비유로 말하고 있잖아. 이 상황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뿌리를 뽑아낼 수 없는 어떤 상황. 맞아요. 그죠? 우리 아들 발목에 아직까지 그래. 핀을 못 뽑고 있어요. 그래. 의사가 뽑을 수가 없대요. 그래. 그냥 두어야 돼. 근데 사는데 그래. 전혀 지장이 없대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을 비유로서 말하는데, 이 비유를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아니 그거를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면 좋잖아 외과 의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로서 설명하는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뿌리를 뽑아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맞는 비유를 말하고 있구나. 여기도 딱 맞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적인 심의사마다와 법의 밑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 하잖아. 그러면 그 여실직연도 일단은 깨달음이야. 사실에 부합한 관점을 가지고 살잖아. 그런데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완전하다라고 하지 못하는 게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완성이라는 것은 삼매의 제약 없이 일상에서 여실직연하는 요런 경지를 해탈직연이라고 말하고 깨달음, 알아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여실직연에서 해탈직연하는 사이에 뭐가 있어? 탐진치가 있고 번뇌를 부숴야 한다는. 결국은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야 여실직연의 상태를 극복하고 해탈직연으로 알아한다잖아. 그러면 여실직연한 상태가 되었어, 이래 말할 때, 아니 그 왜 여실직연만 하고 말어? 번뇌를 뿌리 뽑아버려가지고 해탈직연하고 끝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되나? 그 과정을 가야 되잖아, 그치?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왜 뿌리를 뽑지 못하고, 그러니까 뿌리는 남겨둔 상태에서 화살을 뽑았다라고 비유하느냐? 여실직연도 훌륭하지. 그러나 아직까지 번뇌는 못 뽑았어. 그럼 번뇌를 뽑는 과정이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꼭 딱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렇게 비유로서 설명하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나에게 화살은 뽑히고 독의 결점은 제거되었지만 뿌리는 남아있다. 그러나 나에게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적절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가 적절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상처가 나빠질 것이다. 때때로 상처를 씻어주지 않고 때때로 상처의 표면에 약을 바르지 않을 것이다. 그가 때때로 상처를 씻어주지 않고 때때로 상처의 표면에 약을 바르지 않으면 오염된 피가 상처 부위를 덮을 것이다. 그는 바람과 여기서 그 그는이 아니라 나는이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는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상처 부위를 치료하면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런 적절하지 않은 행위와 제거된 독의 결점에 남아있는 뿌리의 오염, 이 두 가지 때문에 상처 부위는 도지게 될 것이다. 요 얘기를 부처님 하는 거죠. 그는 도진 상처 때문에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요게 지금 누구에 빗대서 하는 말이냐 하면 바로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와에 의해서 선언된 이 사람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해서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 대응해서 상처가 도지는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9페이지 밑으로 가보면 여기 수낙하다요. 어떤 비구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라는 경우가 있다.
사문에 의해서 애는, 가래는 화살이고 무명은 독을 가진 결점이다. 욕탐과 진해를 수단으로 괴롭힌다라고 말해줬다. 나에게 그 애의 화살은 버려졌고 무명의 독의 결점은 제거되었다. 나는 바르게 열반으로 기운다라고. 바르게 열반으로 기울 때 그는 바르게 열반으로 기우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실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미척법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0페이지로 가면 10페이지 아래쪽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예를 들면 수납 같다요. 독이 강하게 발려져 있는 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의사가 동일한 표현을 하죠. 당신이 먹는 것도 적절히 먹고 잘 단속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상처 부위를 치료하면서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외과 의사가 치료를 하고 처방을 내준 거야. 그랬더니 11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나에게 화살은 뽑히고 독의 결점은 제거되었지만 뿌리는 남아있다. 그러나 나에게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적절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적절한 음식을 먹으면 상처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때때로 상처를 씻어주고 때때로 상처의 표면에 약을 바를 것이다. 그가 때때로 상처를 씻어주고 때때로 상처의 표면에 약을 바르면 오염된 피가 상처 부위를 덮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바람과 햇볕 아래에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바람과 햇볕 아래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먼지가 상처의 표면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상처 부위를 치료하면서 머물 것이다. 그의 이런 적절한 행위와 적절한 제거된 독의 결점이 남아있는 뿔이 없음, 이 두 가지 때문에 상처 부위는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는 상처가 치유되고 새살이 돋아나기 때문에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요건 차이가 뭐예요? 앞에는 그 외과 의사가 치료하고 처방을 내려주고 이렇게 치료하시오 라고 처방을 해줬는데 그대로 안 따랐죠. 그러니까 상처가 도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외과 의사가 치료를 하고 처방을 내려주고 요렇게 하시오 라고 일러준 그대로를 실천했죠. 일러준 그대로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상처가 도졌고 일러준 그대로 실천한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고 새살이 돋아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요 차이를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이제 독화살의 비유를 설해주는 대로 따르지 않은 사람과 설해준 대로 따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12페이지와 볼게요. 중간에 보면 이제 이런 비유를 외과 의사를 불러서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죠. 수납 같다요. 이 비유는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여기서 이것이 그 뜻이다. 수납 같다요. 상처의 표면이란 융내입처를 말하는 것이다. 안이비설신의 수납 같다요. 독의 결점이란 무명을 말하는 것이다. 수납 같다요. 화살이란 가래를 말하는 것이다. 수납 같다요. 조사란 삿띠를 말하는 것이다. 수납 같다요. 칼이란 성스러운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수납 같다요. 외과 의사란 열의 아락한 정등각을 말하는 것이다. 화살을 뽑았다라는 게 가래를 제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뿌리를 뽑지 못했다라는 것은 가래는 해결했는데 아직까지 무명을 뿌리 뽑지 못했어. 요거 뭐죠? 딱가의 바깥쪽에서 4년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밖에서 접근해 가지고 가래의 작용성을 억누른 거죠. 그랬는데 안에서 작용하는 무명을 해소하지 못했죠. 어떤 부분? 독의 결점은 제거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대의 화살은 뽑히고 독의 결점은 제거되었지만 뿌리는 남아있다라고 했으니까
도구의 결점이 저는 지금 읽으면서 계속 이 무명까지는 지금 해결이 됐는데 번뇌를 지금 해결하지 못했구나 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 부분은 미처 못 봤네요. 일단 그런데 경은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명의 결점, 그 위사도서가 무명인데 그것은 결국 제거되었지만 우리는 남아있어. 10쪽에 보면 10쪽에 네. 이것을 되죠. 이 사람 그대의 화살은 뽑히고 독의 결점은 제거되었지만 뿌리는 남아있어. 요 부분. 네. 그러나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요. 예, 살랑하고 위사도소 아누빠디세죠. 그래서 결점은 남아있지 않다. 붙잡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데 독의 결점은 제거되었지만 뿌리는 남아있어. 이 부분 제가 좀 다시 좀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아까도 이제 전체적으로 잘 보면서 그 번역에 오류가 잘 없도록 번역을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나오네. 아니 무명의 결점이 그러니까 무명의 작용성까지 해소가 된 건가요? 아니야, 뭐 무명에서는 우리가 이제 심하면은 로바라는 작용성을 말할 수 있고, 가래라고 하면 알라야라는 작용성을 말할 수 있고, 상이 번뇌라는 작용성 이래 나타나지만 무명이 그렇게 힘을 만드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 삼매 상태에서는 무명도 작용을 못 하잖아. 네. 독의 결점이 무명이다라고 할 때 삼매 상태에서는 작용을 못 해. 그런데 뿌리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삼매 아닌 일상에서도 무명이 생겨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번뇌가 부서져야 네,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법우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 왜냐하면 그거는 무명은 제거되었는데 번뇌가 남아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적절하지 않고 아마도 지금 제가 표현한 그 부분일 거야. 아까도 우리가 여실지경과 해탈지경 차이를 말했지만 가래가 부서졌다라는 것은 어쨌든 무명이 작용하지 않아야 가래가 부서지는 거잖아. 그런 상태를 삼매의 상태에서 수행의 과정에서 어쨌든 뭐 사념초로 바깥쪽으로 접근을 했다 해도 딱가 안에서의 그 무명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억눌러졌기 때문에 가래가 해소된 거잖아. 요렇게 독의 결점? 그래, 독의 결점이 제거가 된 거야. 다만 삼매라는 제약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 거.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결국 사념초로 왔지만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염오이땀 소멸해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과정이 완성되어 가지고 삼매 아닌 일상에서도 더 이상 무명이 생겨날 이유가 없어. 번뇌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요렇게 완성되는 것이 무명을 뿌리 뽑는 거고 자기화를 뿌리 뽑는 거고 이렇게 되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삼매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적절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는 요런 표현을 잘 못하다가 요번 초기 불교 백일 법문을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서 이제 요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실지경과 해탈지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사념처에 의한 여실지경과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해탈지경이 구체적으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해탈지경하는 게 사념처에 의한 여실지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설명해냈죠.
그게 여기서 쓰이겠다. 그렇게 보면 뭐 우리가 제가 그렇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지 뭐. 융내입처라는 상처의 표면, 내입처로 외입처를 인식하는 지금 삶의 현장이야. 근데 거기에서 가래의 화살을 맞았고 그 가래의 화살에 무명이라는 독의 결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중생의 삶이야. 이거 어떻게 조사하고 칼로 도려내느냐라고 하니 삿띠가 뭐야? 눈 뜨는 거죠. 눈 떠야 조사하는 거죠. 이런 표현 아주 삿띠를 명확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칼이 되어가지고 불을 비춰준다. 그러니까 칼로 되어서 함진치를 제거하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과 의사가 누구냐? 열애하락한 점등각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설명해주고 있죠. 아, 그래, 거부님이 아주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주목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네요. 근데 그 부분도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설명이 된 거야. 설명 없이 넘어갈 뻔한 거를 참 학생이 똑똑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시간이 다 됐는데 요 마지막 한 번만 좀 읽고 마칠게요. 수납 같아요. 육촉처에서 단속한 자 재생의 조건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이렇게 알아서 재생의 조건이 없는 자, 재생의 조건을 부수었기 때문에 해탈한 자인 그 비구가 재생의 조건 때문에 몸을 붙잡을 것이라거나, 몸으로 간다? 이 표현이죠. 몸을 붙잡을 것이라거나 마음을 일으킬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면 수납 같아요. 색깔도 갖추고 맛도 갖추고 냄새도 갖춘 마실 것이 담긴 잔이 있다. 그리고 독이 섞인 것이다. 거기에 살기를 바라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납 같아요. 그 사람은 그 마실 것이 담긴 잔을 내가 이것을 마시면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알면서 마시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수납 같아요. 육촉처에서 단속한 자 재생의 조건은 괴로움의 뿌리다. 여기서 재생의 조건 우파디 라고 알아서 재생의 조건이 없는 자, 재생의 조건을 부수었기 때문에 해탈한 자인 그 비구가 재생의 조건 때문에 몸을 붙잡을 것이라든가 심을 일으킬 것이란 경우는 없다. 자, 요렇게 그 잔에 담긴 독이 든 것을 마시는 예가 나왔죠. 그리고 이어서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줘요. 그 강한 독을 가진 뱀이 있어. 그 뱀한테 물리면 어찌 될지 알면서 손가락을 내어서 물릴 거요. 요런 비유, 두 개의 비유가 나오거든. 요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전은 마무리가 되는데, 요약의 끝에 보면, 요약의 끝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분석했고 7번 결론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다 이랬죠. 그리고 비유 1번 독이 섞인 마실 것의 비유가 우리가 옛날에 맛집하니까야 46권 법의 획득의 큰 경에서 나왔던 비유고 거기서는 4가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명상경이라는 데서도 이 독이 섞인 마실 것의 비유가 있어요. 링크해 드릴게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독을 가진 뱀의 비유, 이 두 번째 비유도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110번 뱀경에서 또 이렇게 독을 가진 뱀의 비유가 나타나요. 같이 보시면 좋겠고, 율장에서 한 가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 몇 가지 주요한 용례까지를 다 보아가면서 수납가타경, 특히 자기 마음이 기운 경지 요 부분, 또 독화살의 비유 요 2가지 큰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늦었다. 이렇게 마칠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는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이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tung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